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아무래도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 무엇보다 중요하죠. 네, 최신 ETF 동향과 2월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꼭 ETF 투자하시는 분만을 위한 코너가 아니죠. 시장 전반적인 어떤 수급의 흐름 그리고 트렌드를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KB자산운용의 이수진 팀장께서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설 연휴 마치고 오니까 2월도 벌써 중순입니다. 진짜 중순이네요. 네. 이거 2월 또 평소보다 짧은 데다가 벌써 13일이면 딱 한가운데 지나고 있는데 네. 야, 이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 번 하고 나니까 해가 다 갈라 그러네 벌써. 아니 지금 1월에는 좀 우리 아찔아찔했습니다. 네. 2월 들어서 분위기 괜찮고요. 네. 우리 또 이수진 팀장님 특유의 또 한번 시황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사실 연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요국 증시가 좀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직후로 해서 좀 시장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성장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여리한 흐름을 보여줬던 것이 사실 2월의 가장 핵심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연휴 직전까지는 일본 증시의 이제 글로벌 증시 측면에서 독주 체제가 이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연휴가 지나면서 이제 미국이랑 유럽 증시가 또 1% 안팎의 선전을 보이면서 일본 증시 독주 체제는 소폭 좀 완화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여전히 경기 불안이라든지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으로 이제 불거지면서 중국 증시는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반면에 이제 최근까지 좀 큰 이슈였던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시장 부양 정책에 힘입어서 반등하는 그런 흐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이제 설이 지났으니까요. 보통 설 직후에 좀 오른다 이런 통계가 있던데 이제 2월 남은 2월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이제 과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연휴라는 어떤 장기 불확실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시장의 어떤 적극적인 투자를 조금 회피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통계적으로 설 연휴 이전 증시가 설 연휴 이후에 비해서 조금 더 부진했던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는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는 연초의 어떤 정책 흐름이라든지 어떤 금리 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맞물린 상황이기 때문에 연초에 특별한 악재만 없다면 사실 저는 2월, 3월 증시는 대체로 좀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 증시는 앞서 말씀드렸던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작년에 한번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지방은행 파산 이슈가 있었던 것도 3월이고요. 또 업황별로 각종 이슈 여부 그리고 또 이제 본격적인 1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또 3월부터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 요소를 고려했을 때 수혜 업종이나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압축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돌발 질문인데 우리 이 팀장님 보시기에 이수진 팀장님 보시기에 미국장 여기서 더 쉼 없이 간다? 사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고 사실 연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사실 그러니까 주가가 경기를 선행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부진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우려는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반기 동안에는 기존의 어떤 종목들이 계속해서 성과도 좋아지고 경기 트렌드를 반영을 하면서 좀 더 주가가 좋았다가 하반기에 이제 경기 불확실성이나 아니면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되면서 고금리에 따른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경기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주가가 소폭 좀 상승세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요거는요. 계속해서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요거 지금 ETF 시장에서도 지금 영향을 주던가요? 네,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보니까 ETF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ETF 주간, 연휴 직전의 주간 성과 상위 종목들을 보시더라도 뭐 보험이나 자동차나 경기 소비재나 은행 고배당 이런 종목들이 성과를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기존의 어떤 저 PBR 핵심 종목들로 이제 손꼽아지는 그런 섹터들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내수 소비 관련해서 고배당이라든지 또 대표적인 수출 섹터 이런 것들이 지금 높은 성과를 기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밸류와 프로그램 관련해서 국내 ETF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은 피할 수 없었던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그동안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주주가치 관련 ETF들이 또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종목들, 특정 몇 개 종목들이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사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런 밸류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기업 이익의 성장과 주주 환원, 재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네. 좀 장기적인 트렌드로 보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단기 테마성으로 거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ETF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ETF 있어서 통해서도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너무 뭐 단기적으로 오른 종목들 말고 이게 또 밸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이게 가치가 오른 저평가 종목을 중심으로 지수를 만들어서 이걸 수종하는 ETF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수혜를 볼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정책의 핵심이 이제 일본으로부터 도래된 거다 보니까 네. 일본에서 이미 이러한 ETF 출시를 통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노력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업종별로 ROE 대비 적정 PBR과 현재 PBR을 비교를 해서 보시면 이제 확실히 적정 PBR이 아무래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앞서서 성과도 좋았던 보험 같은 금융주라든지 자동차와 같은 수출 섹터라든지 뭐 경기 소비재, 레저 이제 이런 섹터들이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의 어떤 정책 방향성을 일본을 사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 기업의 어떤 성장 전략이라든지 자본 효율성의 개선이라든지 주주 환원 확대 이런 것들로 어떤 정책의 포커스가 집중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어떤 업황에 따른 영향을 보는 어떤 테마 섹터보다는 배당주, 고배당주, 그러니까 배당을 좀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대형 우량주들이 좀 더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ETF 시장에서 ETF 쪽에서 약간 그 수익률 추이나 그 투자자들의 흐름이 약간 테마주의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요즘 글로벌 증시의 하나의 또 트렌드인데 네. 어지간하면 테마화 해버리는데 네. 테마 컨셉으로 쫓아가기에는 ETF는 조금 굼뜨기는 굼뜹니다. 상품 개발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좀 그런 네. 게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뭐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발표하고 거래소에서도 뭔가 관련 지수 개발이나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 보면 실제로 이게 ETF 상품화돼서 나오는 거는 아마 한 3개월 정도 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니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잘 가고 나서 진짜 와 할 무렵이 되면 이제 TV 광고 나와요. ETF 출시됐다고. 네. 그거 들어가다 보면 진짜 막 차더라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가지고 네, 네. 뭐 이 팀장님께서야 뭐 현장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고 네. 나름대로 그것도 또 고민이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또 네. 고객들한테 도움이 되자고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또 민폐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네. 멱살 잡고 지수 끌어올리고 있어요, 우리. 네. 네. 이제 뭐 외국인 탓할 것도 없고 공매도 탓할 것도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뭐 팔려고 파는 건지 대놨다가 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늘 보면 장 끝나고 나면 개인만 순매도예요. 네. 코스닥에서는 뭐 순매수를 보이지만 네. 네. 자 외국인이 지금 수급 측면에서 완전히 우리 한국 증시 주도하고 있는데 네. ETF 쪽도 그래요? 사실 이제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이제 중요성은 사실 두말할 네. 필요가 없이 시장의 어떤 방향성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의 수급까지 이제 좌지우지할 정도로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기는 하는데요. 사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많은 종목들을 담은 ETF는 관련 영향에서 당연히 비껴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ETF 자체로만 수급을 좁혀서 보다 보면 네. 연초 이후에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460억 원 정도 얼마 안 수준이고요. 되는구나.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는 약 2조 원에 육박하는 와. 1.7조 예, 원을 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방금 나왔던 것처럼 대표 지수뿐만이 아니라 차이나 전기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최근에 어떤 시장을 주도했던 국내 핵심 이제 테마 ETF라든지 아니면 저가 매수 여러 개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들을 상위로 보시면 대표 지수에 대한 레버리지나 인버스와 같은 단기 시장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CD 금리 액티브처럼 이제 금리형, 파킹형 상품으로 좀 안정적인 도피성 자금들이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배당이라든지 그리고 작년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계시는 장기채 관련해서도 네. 사실 표에는 없지만 네. 그 탑 10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순매수를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채권 쪽도 작년과, 많이 산다. 네, 작년과 올해 지금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단기의 어떤 방향성 대응과 장기의 어떤 인컴 투자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까 반도체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네. 반도체주가 잘 가고 잘 가고 있으니까 있어요? 네. 반도체 ETF 수익률은 좀 어떤가요? 반도체 ETF들 성과 작년에 뭐 100% 넘겼던 이제 종목들이 거의 이제 수수료 빽빽이기 때문에 이제 연초에도 사실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신 분과 ETF, 반도체 ETF를 투자해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국내 반도체 시장을 이제 핵심 종목이라고 꼽아보면 삼성전자를 들 수가 있는데 이제 워낙 무게감 있는 네, 종목이다 보니까 작년 이후에 30%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사실 최근 ETF들의 성과를 비교해 보면 반도체 시장이라는 것이 기존의 어떤 반도체 섹터뿐만이 아니라 HBM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또 기술의 어떤 신규 기술의 이제 등장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뿐만 아니라 신규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한미 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은 작년 이후에 100%에서 400%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성장성과 또 유망 이런 것들이 좀 유망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반도체 ETF뿐만 아니라 최근에 신규 상장되는 반도체 ETF에도 이러한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라는 개별 주식에 투자한 것보다는 반도체 관련 ETF에 투자를 하셨을 때 성과는 좀 더 좋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일일이 이렇게 지금 신규 유망한 종목들을 다 아실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반도체 관련 ETF로 분산 투자를 하시면 성장성과 또 안정성 이런 것들을 다 동시에 추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외국인들도 뭐 저기 설 연휴 동안에 뭘 작심을 했나 지금 뭐 30몇 분 사이에 코스피 지수를 7,000개 넘게 사네요. 오. 아니 근데 이제 아마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아요. 명절 때 친지들 모이고 뭐 이렇게 사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은 주식으로 제비봤다는 얘기하면은 나도 이번에 연휴 끝나면 올라가서 계좌 터야지. 뭐 ETF라도 해봐.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조금 지금이 대목이실 것 같아. 네? 네. 좀 눈여겨볼 ETF 상품 좀 소개해 주세요, 팀장님. 네, 사실 이제 만약에 성과급이나 그렇게 네. 용돈을 통해서 뭔가 여유 자금이 생기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ETF들로도 충분히 뭐 좋은 상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배당주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 이런 것들도 장기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 신규 상장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ETF들이 많이 상장을 그래요? 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들이 상장을 했었는데 네. 올해에는 만기
만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어허. 이제 그런 ETF도 이제 신규로 런칭을 했고 또 K-팝 관련 종목에 K-팝? 투자를 하는 그런 ETF도 신규 상장하면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저는 설 이후에 눈여겨볼 ETF 상품으로 두 가지. 기존의 금리형, 파킹형 이런 상품들은 이제 초단기 금리를 추종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내 자금을 안정적으로 믿고 맡겨둘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셨다면 이번에 신규 상장된 1년 은행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 이제 이 ETF 같은 경우에는 1년 예금 은행 금리를 추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뭔가 좀 장기적인 1년 정도의 여유를 두고 저축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게 상장을 100만 원 정도로 상장을 하게 돼서 당장 요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미 있는 상품들 CD나 KOFR이나 이런 초단기 금리형 관련 상품을 추종을 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월 20일에 상장 예정인 KB스타의 글로벌 리얼티 인컴이라는 상품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리얼티 인컴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에 상장된 종목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 이제 부동산 리츠 투자회사 종목인데요. 예. 이제 미국의 상장 리츠 기업들입니다. 이 글로벌 리얼티 인컴은 이제 이 리츠 투자를 통해서 분배가 되는 안정적인 분배 재원을 바탕으로 월분배를 받으실 수도 있는 상품이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워낙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는 네네. 부분이지만 요 미국 상장 리츠 같은 경우에서 저희가 이제 아무거나 고른 것은 아니고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속해온 리츠들만 꼽았습니다. 아,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도 배당을 지속했고 그리고 이제 거의 임대율이 99%에 육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을 바탕으로 이제 분배금을 지급하는 그런 배당 성장 리츠들만 편입을 오호. 했고 그리고 사실 이제 미국 상장 리츠만 편입이 된 건 아니고요.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익숙한 맥쿼리 인프라를 또 높은 비중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월분배를 추구하고 싶은 투자자분들한테 좀 여유 자금을 투자를 하시기에 굉장히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기존의 리얼티 인컴이랑 맥쿼리 인프라를 투자하신 분들이 연금 계좌에서는 이걸 투자하실 수가 없는 걸 좀 아쉬워하셨는데 이 ETF를 활용하시면 연금 계좌 편입을 통해서 세채세까지 보실 수 있는 점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마케팅도 잘하셔. 오늘 ETF 관련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네. 하죠.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